국제시대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무 깍둑썰 겨듯이 그렇게 요리를 할 테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알겠죠? 시작하겠습니다. 갑신정변까지 해놨어요. 갑신정변 몇 년대라고 그랬죠 우리가? 80년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 그거 말고 막 엄청나게 많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문 기사랑 똑같아. 그 많은 신문 기사를 여러분이 다 외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884년에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교과서에 실리고 시험에 나온 것은 뭐밖에 없다? 82년 이모군란, 84년 갑신정변. 이 두 가지만 알면 끝이다. 더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딱 단정 지어버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알겠죠? 끝이야. 할 게 없어요. 공부하지 마세요 이제 더. 알겠죠? 끝입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 넘어가는 고비,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되게 학교 선생님이건 학원 선생님들이건 이 부분을 잘 설명을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갑신정변을 전후해서 우리 국내외 정세를 살펴봐야 돼요. 이해됐어요? 갑신정변 직전과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와 우리 국외의 사정이 어떠했느냐, 이걸 이해해야 동학농민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이 사건 이후에 90년대가 나와요. 다시 합니다. 80년대 중요 사건 뭐라고? 이모군란 82년, 84년 뭐? 갑신정변.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사 내용으로 다뤄드릴 것은 뭐밖에 없다? 동학농민운동밖에 없다. 그걸로 바로 넘어간다. 근데 그 간격이 10년이다. 10년. 이 10년 간격을 이걸로 외워야 돼요. 요걸 설득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볼 거예요. 봤더니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먼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들어왔지만 앞에 사건 뭐가 있었죠? 이모군란, 갑신정변 두 사건으로 누가 깨졌어요? 일본만 깨졌죠? 그래 안 그래요? 이모군란 때 일본 놈들이 결국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 교관 호리모도가 죽고,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일본도 군대를 주둔시켜야 되라고 재물포장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모군란 때 일본이 깨졌고, 갑신정변 때도 역시 김옥균을 도와준다고 했다가 일본들이 먼저 주랭랑 놓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그 대신 뭐냐? 그 대신 청나라의 간섭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알겠죠?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강화돼요. 특히 청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알겠어요?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이 더욱더 증대되게 됐다. 그러면 일본은 뭐냐? 일본은 이제 정치에서도 청한테 밀렸고요. 왜냐하면 민비가 청나한테 붙어가지고 청이 완전히 민비를 비호하고 감싸고 이홍장이 국내에 주둔하고 오면서 말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에라시앙, 우리는 돈이나 벌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뭘로 간다고요? 돈이나 벌자. 우리가 그걸 점잖은 표현으로 하면 일본은 무슨 침략에 주력했다? 경제 침략에 주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제 침략이라는 것은 제국주의적 경제 침략이죠. 그죠?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것은, 이들의 침략은 패턴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를 원료를 강탈해가기 위한 원료 공급지로 삼겠다 이거야. 그래서 지네나라 공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쌀이며 콩이며, 그죠? 소가죽이며 이런 것들 마구마구 가져가는 겁니다. 헐값에. 이게 바로 뭐야? 원료 공급지야. 그리고 일본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우리나라에 아주 비싸게 팔아먹는 정책. 이게 바로 뭡니까? 상품 시장화 정책이죠.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서세 동점에서 그 서세, 제국주의 서양 세력이, 그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나라를 상대로 해서 마구 해먹던 장사 수법이 뭐라고요? 제국주의 수탈을 광고를 뭐라고? 원료 공급지화와 상품 시장화. 그러면 여러분, 일본산 양은 냄비며 일본산 메리아스, 고무신 막 이런 것들이 마구 비싼 값으로 들어옵니다.
누가 이거 살라고 다 뜯기겠어요? 농민들이 마구 뜯기겠죠. 농민은 쌀은 헐값에 입도 선매로, 입도 선매 알죠? 밭대기로, 논대기로 섞어버리는 거. 알았어요? 배추 수확하기도 전에 배추 잘하고 있는데 이거 배추 다 자라면 내 거 퉁 하고 돈 빌려줘. 그거 이자 쳐서 다 못 갚으면 배추밭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입도 선매죠. 그래 벼가 서 있는데 미리 돈 꿔주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농민 수사를. 그러니까 일본이 정치에서 군사에서 청한테 밀리고 경제 침략에 주력하는 그 순간 누가 최대의 피해를 당하느냐? 최대 피해는 누가 당한다? 농민이 당한다. 그래서 농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학과 결합된 농민이 1895년에 94년에 뭐요? 동학 농민 운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됐죠?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피드백 뒤로 돌아가서 이놈들 아까 1860년 베이징 조약을 주선해준 대가로 청나라한테 여기 땅을 차지했다고 해도 여기가 연해주예요. 그죠?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연해주입니다. 이 러시아 놈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어땠느냐? 호시탐탐 조선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늘 조선에 들어온 것을 막아요. 누가 막아요? 청나라도 막고 일본도 막아. 그래서 러시아는 조선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정세를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청나라 사람 황준센이가 조선책략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조선책략 내용이 뭐예요? 러시아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조선들이 조심해야 돼.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친해야 되고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야 되고 청나라와 친해야 되고 이렇게 친중 결일 연미 이런 이론을 제시했죠. 이게 바로 조선책략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러시아는 경제의 대상이었어요. 공공의 적이야. 알았어요? 당시 러시아는 공공의 적이었는데 그 러시아를 일본도 청나라도 맡고 있던 러시아를 누가 홀딱 빠졌느냐? 민비였어요. 어라 얘들 좀 봐. 청과 일본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모군란 때도 둘이 붙었죠? 갑신정변 때도 둘이 붙었죠? 이렇게 두 나라가 갑신정변을 전후해서 청과 일본이 정신없을 때 러시아가 샥 들어왔어요. 근데 민비가 러시아 그 당시 공사가 베베르라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놈이 관복을 입고 알았어요? 이렇게 있는 거라고 러시아 사람이 금발의 미남이 쫙 빼고 넘기고 당초 러시아 그 황제들이 입는 옷 있죠? 이거 쫙 입고 아주 유창한 키도 크고 그렇게 잘생긴 베베르 공사가 고종 그 부인 민비한테 와서 아리를 한다 무릎 꿇고 그 매너 좋은 외교적 매너와 은사로 하는데 민비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요? 완전 오빠야. 알았어요? 베베르한테 완전히 뿅 맞대요 뿅. 베베르한테. 그래서 말이야 그 베베르 공사를 베베르 공사가 민비를 구워 삶아가지고 드디어 수건 사업인 조선 진출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러시아에. 러시아가 진출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는 전 세계 공공의 적이에요. 특히 러시아 그러면 기겁을 하는 놈들이 바로 누구냐면 영국이에요. 발칸반도에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 특히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 지역이 중동입니다. 중동. 러시아가 남진 정책, 남한 정책 하면서 중동으로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당시 중동에 영국이 러시아를 막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남한 정책을 저지하고 있었던 영국입니다. 그런데 얘가 뚫렸어. 러시아가 조선반도로 내려오는데 그럼 태평양이 뚫리는 거예요. 러시아한테. 그건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영국이 얘들을 막겠다고 여기 고흥반도 밑에 나로도 옆에 뭐가 있어요? 거문도가 있죠.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거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거문도 사건이에요. 1884년 러시아가 조선에 진출하자 1885년에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87년까지 여기서 버팁니다. 영국이. 지네 놈들이 러시아와 사이가 나쁘면 나빴지. 지네 나라가 러시아랑 싸우는데 왜 남의 나라를 아무 동의도 받지 않고 점령해? 이게 바로 뭐야? 제국주의입니다. 우리의 이득이 된다면 약속과쯤이야. 짓밟아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이 나쁜 폭력적 민족주의. 이게 바로 뭐라고? 배타적 민족주의. 그죠? 이게 국제적으로 갑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재벌이라고요. 파리 바게트니 뭐 또 뭐 있죠? 빵집? 나 빵을 잘 안 먹어가지고. 뚜레쥬르니 뭐 이런 애들이 동네 골목마다 다 들어와서 갑질하고 있잖아요.
도넛 잘 만들던 동네 아줌마 망해버려요. 바로. 네. 그래 안 그래? 네. 이런 개인 그게 우리 작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 갑질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제국주의 폭력입니다. 재벌들이 폭력을 해들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87년까지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고 그래서 조선 주변에서는 이렇게 노영일청 네 나라가 조선을 놓고 아기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한 여자를 네 남자가 서로 놓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싸울까요? 이뻐서 미워서? 이뻐서겠지. 갖고 싶으니까겠지. 왜 우리 조선이 갖고 싶을까요? 네? 아 우리가 답사 가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강산이야. 얼마나 예쁜 우리 사람입니까? 우리 조국 강산입니까? 가보세요. 이런 땅이 없어요. 다른 나라 가보면 중국도요. 엄청나게 막 규모가 장대하고 엄청나게 험준한 산도 있고 멋진 그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골고루게 전국토가 다 아름다운 곳은 없어요. 그죠? 이 땅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인간들이 이 땅을 시방 지금 now here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시간, 인간, 공간이 역사의 삼박자고 가장 중요한 주인공들인데 그래서 이 땅을 지금 서로 먹으려고 이 시기에 이 땅을 먹으려고 네 놈들이 달라붙어서 싸우고 있었어요.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게 어쩔 것이야 지금. 우리가 이 선반을 배우고 있는데 어쩔 거냐고요 여러분. 현재도 그러고 있는데 육자회담 열리고 있잖아요. 여기 북쪽에 미친 새끼 한 놈 있죠. 머리 짧은 놈. 깍두기처럼 생긴 놈. 네? 여기도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먹으려고 지금 다 으르렁거리고 있어.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농민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났어요. 그 당시는 산업이 전부 다 농업이었기 때문에 국민은 거의 대다수가 누구예요? 농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농민이란. 내가 지난번에 광화문에 가봤더니 농민들이 왔는데 쪽수가 너무 안 돼. 그 너무 다 할아버지들만 왔어. 그 담배 피우느라고 정신없어요. 광화문 앞에서 다 담배 끊으려고 담배 피우고 데모로 왔는데 최루탄보다 담배 연기가 더 독했어요. 그래서 야 문제가 있다 이거. 산업구조가 농민이 나설 때가 아니야. 이제 누가 나서야 돼? 대학교 시간 강사들, 비정규직들, 그 송곳에 나오는 뭐죠? 마트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이 양반들이 나와서 성질을 부려야 이게 뒤집어 엎어든지 판을 갈든지 그러지. 농민들이 나와가지고 상여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엎어질 정부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그 당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동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생겨. 이걸 무시하고 갈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사건명이 뭐예요?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이름 속에 무브먼트야. 네. 동학 농민 혁명이죠. 혁명. 예, 그래서 무브먼트고 혁명이고 그리고 주인공은 농민이고 그들의 사상은 뭐라고? 동학으로 무장돼 있었다. 그럼 동학은 누구냐? 동학은 자 또 다른 개념어가 나왔습니다. 동학이라는 개념어 속에 1860년에 사람 최재우가 다 아시는 사람이죠? 네. 최재우가 뭘 창시했어요? 동학을 창시했어요. 그래서 이 동학은 서양에서 들어온 타산 정약용이 받아들이려고 했던 서학에 맞서기 위한 학문입니다. 네. 그죠? 네. 근데 이 동학은 예,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합쳐진 종합적인 우리의 전통 종교라고 해요. 심지어는 여기에 천주교 교리 일부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 가운데 동학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 사상이 평등. 그동안 우리한테는 없던 거죠. 네. 이런 것들까지 내포된 종합적인 사상으로서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으나 농민한테 먹혔습니다. 농민들이 동학을 많이 믿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고요? 이게 웬일이야? 정말 맞는 말일세? 라고 믿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최재우는 혹세 무민의제로 처형을 받았어요. 그죠? 네.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가 처형받고 제2대 교주 누구 때부터? 최시형 때부터 동학은 체계화됩니다.
이제 뭐냐? 이렇게 믿음으로만 존재했던 그런 동학이 문서로 정리돼요. 그래서 경전이 생겨납니다. 이 동학의 경전이 기독교 경전이 성경이라면 동학의 경전은 동경대전이에요. 기독교 찬송가가 있다면 동학은 용담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을 만듭니다. 그죠? 천주교도 어떻습니까? 교황청이 있고 교구청이 있고, 그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본당, 뭐 주임 신분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계통이 있잖아. 그것처럼 여기도 전국을 포와 접으로 나눠서 포접제로 조직을 갖춰요. 그래서 동학이 체계화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금은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삽니다. 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도에 살아요. 나머지가 전부 다 흩어져 살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엔 대한민국 조선의 인구 거의 대부분이 어디 살고 있었냐? 한양이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살고 있었어요. 왜? 그곳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이유는 여기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직장이 많고 직업이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자연히 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흐트러뜨리려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기관을 지방으로 보내야 됩니다. 서울대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제1대학, 국립1대학, 국립2대학 해가지고 서울대를 다 찢어 발겨가지고 서울예술대는 부산으로, 서울농대는 수원에 있죠? 잘 왔어요. 뭐 의대는 뭐 어디로 이렇게 다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서울대 개념 없이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파리 1대학, 2대학 이런 것처럼 그래서 특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 나머지 사립학교끼리 경쟁이라 공립을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그 지방에 있는 공립대에 나와도 뭐 고대나 연대나 얘들보다 더 특성화된 과에 가면은 더 잘 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원래 그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그 파행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예, 국가적인 과제로 우리가 어젠다가 지금 너무 커서 나 같은 일개 학원 강사 따위가 이런 말을 할 계제는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혁을 누군가는 해야 될 몫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학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산됐는데 그 중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포접제가 집중적으로 운영됐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동학에서 이제 농민들이 규합되니까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야,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일대 교조인 누구? 최재우의 죽음을 사면해달라라고 교조, 동학 교우들의 할아버지죠. 교조 신원, 원망스러움, 원통함을 풀어달라 이거죠. 그죠? 신원 운동이 전개돼요. 이 교조 신원 운동이 전라북도 삼내에서 먼저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서울에서 상소운동을 벌이더니, 그리고 제가 요즘 농사 짓고 있는 충청북도 어디에서? 보은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이름이 멋있잖아요. 보은, 은혜, 보답하리라. 이런.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보은에서 드디어 정치적 성격의 동학운동으로 발전해요. 그동안에는 종교적인 성격의 우리 억울한 교조의 그 최재우의 죽음을 사면해달라 이렇게 교조 신운동을 전개했었는데, 삼례 집회, 서울 상소운동 이후 충청도 보은에서 본격적인 정치운동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주장이 나오냐? 제폭구민, 폭력적인 정부를 제거하자,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자, 이런 주장이 나와요. 제폭구민, 그죠? 그리고 척외, 외놈들을 배척하고 외놈과 양놈을 배척하고 널리 정의를 널리 세우자, 척외 양창의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제 종교 차원의 동학운동이 무슨 운동으로? 정치 사회운동으로 확산돼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국이 부글부글 기름이 끓고 있듯이 끓고 있어 여기다가 불을 확 지른 게 누구예요? 고부군수 조병갑입니다. 해보자. 누구라고요? 고부군수 조병갑이 드디어 뇌관이 됩니다. 동학 농민운동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갑니다 이제. 자, 여러분 정리했어요. 76년에 개항, 그죠? 80년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뭐? 이모군란. 또 하나는 뭐? 갑신정변. 갑신정변 이후에 전개되는 이 과정들이 이해가 선행돼야 돼. 그래야 이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한편으로는 동학과 농민이 결합, 또 한편으로는 일본 놈들은 착취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 놈들은 착취에 저항해서 반제국주의. 알겠죠? 정부, 민시정부의 농민을 뜯어먹는 이 착취에 저항해서 반봉건.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뭐라고요? 반봉건,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고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의 백그라운드를 지금 다 봤어요. 칠판만 한 30년 지었던 거예요. 칠판을 제일 잘 지어줘? 금방 지어줘? 선수예요, 선수. 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히말라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근현대사가 일제시대 무장독립전쟁이에요. 거기 가면 다 쓰러진다. 산소가 부족하고 너무 춥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러다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거기가 제일 어려워. 거기로 가기 위한 시동을 걸겠어요. 그죠? 1894년부터 1895년. 근데 우리가 그냥 생초짜를 히말라야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히말라야 가려고 얼마나 많은 보행을 했습니까? 네?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쓰러지면 다시 걷고 또 걷고 이러면서 벌써 10주째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습을 충분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연습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산소 없어도 좋아. 나도 그동안에 적응 훈련을 많이 했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가겠어요. 보세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1894년에서 95년 사이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늘 말씀드렸죠. 누가 일으켰다고요? 농민들이. 무슨 사상과 결합해서? 동학과 결합해서. 그래서 농민들이 주장만 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액션을 일으켰어요. 액션을 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죽음과 맞서 싸우면서 제국주의한테 맞서고 봉건 지배층한테 맞서서 목숨을 내던지면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깨졌어요. 프랑스 혁명 어때요? 이겼어요. 왕의 목을 왕비 목과 함께 잘랐어요. 그래서 왕관을 끄집어 내렸어요. 그리고 왕관 대신 꽃갈 모자를 쳤다고 그랬죠? 내가 이거 설명 안 했나? 꽃갈 모자. 이게 왕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루이 16세가 일책했는데 되게 못생겼어요. 배불뚝에다가 대머리에다가 항상 가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걔들 가발 쓰죠. 통상 지금도 대법관들, 영국 법관들 다 가발 쓰잖아요. 가발이 통상화돼 있어요, 걔들이. 근데 프랑스 바스티유 갈로 습격 사건 이후로 오스카 아세요? 네? 베르사유 장미 아세요? 네. 그 세대들인데 보니까 얼굴 보니까 오스칼 대장, 여자 대장, 근위 대장. 그 만화가 봤죠? 네. 그랬을 거야 아마. 거기에 나오잖아. 거기에 프랑스 혁명이 나옵니다. 나 깜짝 만화가 막 띵까띵까고 만화가 들어갔는데 내가 아는 이름들이 막 마라, 당똥, 마르세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봤더니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사실적이에요 만화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잘 봤어요. 응? 야, 일치 참 잘 만들었구나. 철학과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가 지금 글로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얘를 끄집어 내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깔 모자를 씌웠어요. 그래서 빨강, 파랑, 하양색을 칠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프랑스 국기가 됐어요. 이발소 표시가 아니야. 알았어요? 알겠어요? 빨강, 파랑, 하양은 뭐라고요? 자유, 평등, 다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주제를 처단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와 평등과 동포예요. 그죠? 박애를 이상으로 내세운 국가를 세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프랑스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프랑스가 우리가 부러워하는 에펠탑 그 프랑스 무슨 사건이 나고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다 막 전부 다 빨강 파랑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국기 색칠하고 그러던데 의미를 알고 하세요.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경하는 그렇게 자유를 구가하고 세계 시민들이 그 프랑스 문화를 또는 프랑스의 문화 수준을 그 사람들의 국민성을 동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는데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농민들이 일어났지만 깨졌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자 갑오개혁과 함께 동시에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갑오개혁과 함께 또 동학농민운동과 함께 청일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일어납니다. 다시 1894년부터 1895년까지 뭐라고? 동학농민운동. 또 다시 뭐? 갑오개혁. 또 그 다음 뭐? 청일전쟁. 알겠죠? 이렇게 세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터지자 이모군란 때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청했죠. 그리고 또 갑시영 때도 청나라 군대를 또 불러들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동학농민운동이 터졌어요.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누가 따라 들어오게 돼 있죠? 무슨 조약에 따라서? 텐진 조약에 따라서. 그래서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 군대가 들어가지고 조선을 무대로 청과 일본이 붙었어요. 일본이 앙심을 품고 있었죠. 왜 앙심을 품어요? 이모군란 때 깨졌죠. 그 다음에 또 갑시한면 깨졌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일본은 절치부심 공업화를 추진하고 전력을 중강시킨 다음에 드디어 청을 이길 정도의 군사력이 비축이 됐어요. 그 조선에서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해? 일본이 승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 자식들이 저렇게 컸어? 개항한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얘네들도 지금 1854년에 개항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본이 급속도로 성장할 줄은 몰랐어요. 그 급속도로 성장하는 일본을 모델로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일본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일본은 근대야말로 조국 근대화의 모델이다. 일본처럼 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야. 그래서 박정희가 일본을 모델로 우리나라를 밀고 왔어요. 근데 일본 이미 20년 전에 깨졌습니다. 그 잘 나가던 일본이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서 일본은 침체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떨 겁니까? 응? 이제 침체기로 들어갈 판이에요. 큰일 났죠? 근데 나는 안 큰일을 하다고 생각한 게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일본 축구는 기계적이에요. 모델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감독이 시킨 대로 짜놓은 각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축구 감독이 일본하고 붙으면 어때요? 내버려 둡니다. 너희들 알아서 해. 악으로 깡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요 이겨요. 많이 이겨요 일본을. 창의적인 게 나옵니다. 저 새끼들만은 이겨야 되라는 게 나와요. 이게 우리 민족의 장점입니다. 야구도 어때요? 우리가 일본한테 형편없이 깨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요 일본에서 장훈이라는 타자가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 제일 동포거든요. 그 사람 가지고 막 얼마나 부러웠는지 일본 야구 대단해. 근데 요즘 일본하고 이렇게 국가 대 국가 공식적으로 야구 붙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 잘 나가는 사람들 일본 가서 또 많이 성공 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창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의 국가 발전 모델을 한때는 근대화가 국가 지상 목표인 것처럼 알고 따라갔었는데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2 학생들도 있고 그 엄마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우회성이 있어요.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럭비공 같은 것이 나쁜 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편 어때? 창의적인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걸 잘 작동되도록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부추겨줘야 돼요. 괜찮아. 해죽지 마. 해.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 무슨 말 알겠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안 가본 길이고 일본은 이미 간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 망한 일본의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는 지금 기로에 놓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 지금 초이스를 해야 돼요. 그 길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대에 한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간세되지만 여러분들은 그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또 미래를 책임져야 될 애들이 크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다시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본이 어때요? 이겼어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어요. 이때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 왜 웃으세요? 하반조약 그러죠?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에 대한 안가품을 합니다. 너네들이 우리한테 배상금을 물어내라.
라고 해가지고 청으로부터 뭘 받느냐? 요동반도를 얻게 됩니다. 획득했어요. 배상금을 무려 은으로 2억냥어치나 챙겨갑니다. 그리고 또 청나라부터 타이완을 획득합니다. 이때 타이완이 일본한테 넘어갑니다. 대만이. 알겠죠? 알겠죠? 이미 조선보다 먼저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야.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동반도는 바로 그 다음에 돌려주거든요. 대만은 이미 이때, 타이완은 이미 일본한테 넘어갔어요. 이렇게 청일전쟁 결과 갑자기 일본 세력이 커집니다. 민비는 깜짝 놀랍니다. 이번에도 청나라 오빠가 이기겠지. 당연히 이기겠지. 뭐 당근이 점에서 청나라한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본이 이겼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민비는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무지하게 빨라요. 잽싸게 누구한테 붙어요? 일본한테 붙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본한테 붙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느냐? 러시아가 나타나. 자기가 좋아하는 베베르 공사. 알겠죠? 여기에 누가 붙어 있어요? 프랑스가 붙어 있어요. 독일도 붙어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뭐야? 삼국 간섭이 시작돼. 야, 이 새끼들아. 처먹어도 너무 많이 처먹었어. 그러다 배 터지겠다. 전쟁에서 이겼으면 됐지. 뭐 이렇게 많이 처먹어? 뱉어내! 해가지고 요동반도를 반환하도록 세 나라가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러시아도 버거운 상대인데 거기에 유럽의 강대국 프랑스와 독일이 붙어 있으니 여기에 일본이 배겨납니까? 못 배겨납니까? 할 수 없이 빼앗았던 요동반도를 돌려줍니다. 차라리 뺏지 말걸. 뺏었다 돌려주면 더 쪽팔리죠. 국제적으로 일본의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기고만장했지만 세 나라한테 굴복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이 순간 눈치 빠른 민비는 일본한테 붙는 게 좋을까요? 러시아한테 붙는 게 좋을까요? 러시아가 훨씬 더 세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붙으려고 했다가 누구한테? 러시아한테 잽싸게 갑니다. 칠러 내각을 구성했어요. 누가요? 민씨일파가. 이 민비의 민씨일파의 칠러 내각 구성이 자기의 죽음을 제청합니다. 일본이 가만둘까요? 인연이 미쳤나 그러면서 민비를 죽였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1895년 이게 바로 뭐라고? 을미사변. 인과관계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야 됩니다.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을 갖다 붙이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 큰 흐름, 가닥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건이 재구성됩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으로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됩니다. 죽은 다음에 특히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에 황후로 추존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걸 소급해서 명성황후라고 하지만 이때까지는 왕비였어요. 민비. 그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놈들은 옛날에 추진했던 갑오개혁에 뒤이어서 이듬해 을미개혁을 단행합니다. 사실은 갑오개혁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되는데 갑오개혁의 3차 개혁인데 해가 바뀌어서 갑오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을미개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태양력, 종두법, 그죠? 이런 것들이 시행됩니다. 또 단발령이 내려지죠. 그래 안 그래? 단발령. 그래서 민비 시해와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에 반발해서 뭐가 일어나요?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 때 일으켰던 의병 이후에 최초 의병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소웅, 유인섭 이런 사람들이 을미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사건이 숨가쁘게 전개됩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막 난감하겠죠? 하루가 다르게 막 일이 터지겠죠? 지금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하루가 다르게 일이 터져서 도대체 이 큰일들이 수습도 안 되면 또 새로운 일이 또 터지고 가지고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나중에 에라 될 때 되나 난 모르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아마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과 비슷한 그런 심정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이 시대에 초이스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잘못 선택해서 나라를 결국은 일본한테 뺏기게 되는구나 라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목숨 걸고 저항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까 이 을미의병은 개화를 추진하는 세력과 개화를 반대하는 뭐라고요? 위정, 척사 가운데 누구랑 손잡은 사람들, 누구에 이어받은 사람들이요? 위정, 척사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항로, 기정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을미의병. 에라 안 되겠다. 직접 우리가 창칼 들고 나서서 외놈들과 싸워야지. 이렇게 의병으로 나섭니다. 국모를 죽이다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머리카락을 자르라더니 차라리 머리카락을 자르려면 목을 잘라라 하면서 덤벼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화가 나야 덤벼듭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저 때는 주장만 있었는데 이제는 뭐야? 액션 단계로 들어갑니다. 화를 나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액션 단계. 그런데 우리 고종 황제, 고종이 아니 황제 아니죠. 고종 임금은 마누라를 잃었어요. 자 여러분, 자기 남편 한번 생각하세요. 슬퍼지죠? 고종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고종 입장이 어려서는 12살 때 이름이 이명복이었습니다. 이명복이가 흥선대원군의 정치공작으로 조대비의 기용을 받고 결국 왕이 올랐습니다. 왕이 됐는데 지가 했어요? 아버지가 다 했어요? 아버지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면서 주인공 이름으로 나오지 않아. 네? 고종이 임금인데 흥선대원군의 시대 민시집권기 이렇게 말하지 고종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고종 황제 무덤을 보고 왔는데 죽어서 자리를 뭐합니까? 살아서 자야지. 무덤은 황제의 이용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자빠져 있는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았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런데 자기 부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아버지 잊기만에 놀다가 부인 체험포에 가려서 부인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제 완전히 끈떨어진 년이 됐겠죠? 그래서 그 허탈하고 외롭고 두려움, 자기도 언젠가는 암살당할 줄 모른다는 두려움에 늘 엄습해가지고 떨었습니다. 그때 민비한테 쫓겨났던 엄상궁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엄상궁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엄상궁이 애를 낳아서 그게 의친아이가 됐죠. 나중에. 그리고 그 엄상궁이 꾀를 냈습니다. 전하, 전 왕비께서 러시아한테 의존한 바가 컸었는데 이럴 때 러시아에 좀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엄상궁 가마를 타고 고종임금이 몰래 밤에 성문을 빠져나갑니다. 미리 엄상궁이 다 꾀를 써놨어요. 20장 다 돈 줘서 매수하고 몇 번 들락날락 해봤습니다. 가마에 사람을 안 태우고 또 다른 사람을 태우고 한 번도 안 걸렸어. 그래서 찬스다. 고종임금 이제 당신이 나갈 차례 해가지고 임금 태워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주도세도 모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1896년 2월 달에 아라사, 그 당시는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했거든요. 아라사 공사관으로 임금이 달아나는 것을 파천했다고 합니다. 아관 파천이 전개되죠. 아관 파천. 자, 이렇게 아라사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넘어와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잠깐 득세했었는데 이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하는 바람에 칠라네가 민실파가 러시아로 돌아왔었죠. 다시 을미사변으로 결국은 명성황후가 돌아가고 친일 내각이 성립되는가 했더니 요걸 뒤집어 푼 게 바로 뭐야? 아관 파천. 다시 무슨 내각이 성립돼? 내각을 러시아 공사관 안에서 회의가 열린 겁니다. 예? 정부 대신 회의를 우리나라 조정에서 하지 않고 그 궁궐에서 하지 않고 어디에 선다고? 러시아 경복궁 다 지어놨잖아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다 지어놨고 그거 탈출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컴백한 게 경복궁을 가지 못하고 덕숭으로 돌아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칠러 내각이 형성됐어요. 잠깐 째려보세요. 칠판을 째려보세요. 일본이 잘 나가려고 할 때마다 일본의 뒷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게 누구예요? 러시아. 그렇죠? 일본이 잘 나갈 때마다, 그리고 조선이 일본한테 붙으려고 할 때마다 뒷다리 걸어서 칠러 내각으로 사태를 반전시켜 놓은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앙심을 품게 되죠.
10년이 지났습니다. 또 군대를 키우고 또 병력을 증강시키고 군사력을 증대시켜서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무슨 전쟁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일본의 지금 현 집권 세력이 다 전쟁 광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놈들이 그대로 앉아있어요. 지금 군부가 망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는 거죠. 그 일본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는 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잠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어요. 모든 어전 회의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러시아의 입김이 막강해져서 전화를 이렇게 돌봐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세상 만사가 다 기브앤테이크인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고조임금 눈치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어려서 눈치로만 살았잖아요. 아버지 눈치, 마누라 눈치, 아버지 눈치, 마누라 이렇게 눈치하면은 고정이 일단 이 자식들 봐? 옆구리를 찔러?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뭘 달라는 요구네. 뭐가 필요하니? 금강 하나 주시죠. 금강을 떼줍니다. 나무를 좀 배워갈게요. 그래서 울릉도, 압록강, 그죠? 우리나라 산림채벌권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이권을 가져가면 러시아 말고 딴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외교적으로 그런 약속을 해놨거든요. 미국과 특히 조약을 맺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한테 특혜를 주면 그 특혜 가운데 베스트 특혜, 최고 좋은 특혜는 자동적으로 미국한테 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한테 금강 하나 주면 미국도 줘야 돼. 이게 최혜국 대우예요.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최혜국 대우. 가장 좋은 특혜를 줄 권리를 미국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한테 이권을 주는 순간 미국이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일반 외교 관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호혜 평등 원칙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 이제 러시아한테 주면 미국한테 줘야 되고 미국한테 주면 누구한테 줘야 돼? 다른 나라한테 프랑스, 독일, 영국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완전히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주인 없는 임자 없는 차려진 밥상이에요. 아무나 와서 숟가락 만든 거 처먹으세요. 이런 꼴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싸잡아서 뭐라고 하느냐?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라고. 정리되죠? 아간파천으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자행되고 이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저게 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면 나라의 이권을 지켜야 될 텐데 지키기는커녕 임금이 자진해서 줘. 이놈 안 줬다고 딴 놈까지 챙겨줘. 이게 무슨 이 나라, 이 강토, 이 산하의 주인이냐. 이제 이 강토의, 이 산하의, 이 한반도, 이 금수강산의 주인공은 임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국민이, 이 나라의 백성이 이 땅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수원의 시의 주인공은 시장이 아닙니다. 수원의 주인공은 수원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죠. 이런 거를 비로소 깨달아. 이게 바로 주권 재민 의식이 이제 생긴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독립협회를 처음 만들었죠? 서재필이었죠. 이 서재필이 어디 갔다 왔어요? 미국 갔어요. 그래서 뭘 봤을까요? 미국 가서? 민주주의를 보고 왔어요. 알겠죠? 자유주의를 보고 왔어요.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말이죠. 아메리카가 독립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민주주의 시민혁명하는 걸 다 봤어요. 결국 뭐냐?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주권자인 그런 나라여야 된다라고 입헌 군주국이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아직 공화제까지는 아니야. 군주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려고 만든 단체가 뭐라고요? 독립협회였어요. 다시 그들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됐어요? 자, 잠깐 봐봐요. 이 흐름.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뭐 일으켰죠? 갑신정변 일으켰어요. 그러다 깨졌어요. 그리고 한참 들어있다가 망명가 있던 서재필이 나타났어요. 이게 언제예요? 1896년. 연결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19세기 그러면 세두정치, 삼정문란, 밀란 발생. 그것처럼 아간파천 그러면 아간파천, 이권침탈, 독립협회 이렇게 쪼르륵 인과관계가 자동적으로 세팅돼야 돼. 그럼 이제 답이 다 보여.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세팅돼 있으면 답을 찾을 때 답이 다 보여. 알겠죠? 이런 내용. 분만 더 해가지고 일제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일 전쟁은 전 세계 해군 전사장 가장 세다고 하는 러시아 발틱 함대랑 일본이 붙었어요. 대한해협에서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열심히 싸워서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일본의 해군 제독이 누구였냐면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놈입니다. 이 도고 헤이하치로가 익힌 전법이 한산대첩에서 일본을 깼던 이순신의 하객진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군대를 유인했어요. 러시아 발틱 함대를. 한 줄로 쫙 직진. 뒤지게 따라오겠죠? 근데 기동력 있는 놈들 옆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완전 포위. 사거리 아래 놓고 집중 포화. 그래서 정신없이 따라온 놈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죠. 이런 하객진 전법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러시아 발틱 함대가 깨지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일본을 한 수 아래로 봤거든요. 근데 그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의외로 러시아를 이겼다는 소문이 들리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어요. 일본의 승리는 우리의 뭐예요? 절망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그래서 일본은 승승장구 세계 제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본의 속국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점점 깔아앉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 결과 일본이 러시아 맺은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 포츠머스.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으로 조선에서 러시아가 완전히 아웃당해요. 넌 손대. 그죠? 그리고 또 어땠어요? 영국과 1차, 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야, 영국, 너네가 인도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 일본이 건드리지 않을게. 알았어요? 우리 서로 너는 거기 먹어, 난 여기 먹을게. 서로 간섭하지 않게 해서 영국을 아웃시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합니다. 일본 대장상 가스라하고 미 국무장관 테프트 사이에 밀약이 체결됐어요. 고종임금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아메리칸 드림에 빠져가지고 미국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를 늘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조약 체결 당시의 내용을 보면은 상호 거중 조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어려운 일 닥치면 미국이 와서 도와주기 이런 막연한 조약 내용을 담아놨어요. 근데 고종임금 거기에 기대를 우리가 일본한테 혹시 나라를 뺏기거나 주변국한테 어려움을 당하면 미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를 늘 도와줄 테지 형제국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미국이 그런 고종임금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한테 우리나라를 팔아쳐먹은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에요. 6.25 때 우리를 도와준 은혜의 나라라고? 웃기고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우리를 일본한테 팔아먹은 당사국이 누구냐?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한테 한반도를 넘겨준 겁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별 꼴값 다 해요. 미국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통해서 미국을 아웃시켰습니다. 결국 일본의 롤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이제 조선을 어떻게 조선을 독점하게 만든 겁니다. 다 이제 손 다 봐놨어요. 끝장이야 조선은. 그러니까 1905년 뭐가 일어났어요? 예? 을사조약이 체결된 백그라운드가 이렇습니다. 나라 뺏겼잖아 이제. 사실상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게 뭐예요? 을사조약.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고 싶어서 체결했나요? 아니죠. 강제로 어거지로 뺏겼죠. 어거지로 조약을 체결. 그래서 을사조약이라고 하자고 뭐라고? 실륵 쌓을 때 늑자에게 그래서 강제로 굴레를 씌워줬다 이겁니다. 조약 굴레를 씌웠다. 일본이 우리는 싫은데 을사조약. 그래서 을사조약으로 우리는 뭐냐? 앞으로 조선은 어린애와 같아. 우리 일본이 조선을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될 거야. 딴 나라들은 조선 건드리지 마. 내가 조선의 보호자니까. 라고 우리의 모든 외교권을 박탈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을사늑약으로 우리는 일본한테 뭘 박탈당했다고? 외교권을 박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하는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부터 뺏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뺏긴 게 뭐라고? 외교권. 아무도 간섭 못하게 다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맘대로 조선을 열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주변 정리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으로 딱 막을 쳐놨어요. 뭐라고요? 외교권을 박탈했다.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누가 왔느냐? 초대 통감이었죠. 통감.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를 일본 아가리 속에 쳐넣는데 골캐터 역할을 하는 1등 공신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죽여야 되겠죠? 누가 죽였어요? 안중근이 죽였어요. 알겠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게 1909년 10월 26일이에요. 박정희가 죽은 날 이토 히로부미가 같은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재산날하고 이토 히로부미 재산날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날입니다. 11일. 알았어요? 우리의 안중근이 비록 손가락 하나는 없지만 그 위대한 안중근이 시원하게 죽여졌어요. 하얼빈역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은 정미 7조약을 체결하고 드디어 뭐 했어요? 차관정치를 시행. 통감정치에서 1907년에 차관정치. 그리고 뭘 했습니까? 뭔가 지금 하나 빠진 것 같다. 잠깐만요. 1897년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가지고 대한제국을 세웠죠. 그리고 뭘 단행했어요? 광무개혁을 단행했어요. 광무개혁.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가 빠졌어 지금.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됐어요? 황제 국가가 됐습니다. 이름만 제국. 그래서 그 다음 임금인 고종임금과 순종임금이 이제 임금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황제 국가가 됐어요. 그러나 이름만 황제국이지 사실 이렇게 나라를 빼앗겨가는 가련한 비운의 황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1907년에 정미 7조약이 체결되고 한일 신해다이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고종 임금이 강제로 퇴위를 당했어요. 네. 고종 황제가. 그리고 고종 퇴위 이후 누가 황제가 됐느냐? 순종이 즉위했습니다. 순종 즉위. 그래서 연호를 바꿨어요. 광무에서 무엇으로? 융희로 바꿉니다. 그래서 융희라는 연호를 쓰게 됐어요. 1907년부터. 자, 고종 퇴위와 또 뭐가 있었어요? 야, 일본 놈들이 우리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어. 안 되겠어라고 군대가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게 같은 해입니다. 군대 해산. 그죠? 군대 해산. 그죠? 정미 7조약으로
차관 정치가 시행돼서 행정권을 박탈당했거든요. 행정권 박탈이죠. 그러니까 장관은 좋은 사람이지만 허수아비 좋은 사람 앉혀놓고 차관은 일본놈 차관을 세워놓고 조선을 완전히 쥐락펴락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무슨 권 박탈? 외교권. 넥스트 뭐라고? 행정권. 그 다음 뭐? 군사권 박탈. 군대에서로 군사권을 박탈하게 됐다. 군사권 박탈. 여기에 반발을 일으킨 게 무슨 의병? 정민연의 정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을사조약에 반발해서 무슨 의병이 일어나?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아까 외란 이후 최초의 의병은 곧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뭐라고요? 을미사변 때 일어난 을미의병이라고 그랬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큰 두 가지로 개화와 위정특사 흐름 가운데 개화는 어디로 연결했다고 그랬죠 아까? 갑신정변. 그 다음에 뭐? 독립협회. 그죠? 독립협회.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는 애국개몽운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위정척사는 무엇으로? 을미의병. 그 다음 뭐? 을사의병. 그 다음 뭐? 정미의병. 이렇게 연결돼요. 이들이 나중에 독립군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들의 뿌리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 싸웠던 독립군들이 바로 어디서? 됐어요? 됐어요. 모르겠어요. 왜 이상 쓰고 있어? 괜찮죠? 이해하셨겠죠?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한 번만? 네, 개화. 어디서부터? 적었는데 밑에 개화? 개화. 아까 독립협회 애국개몽까지 적었는데 개화했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개화를 처음 주장했던 사람 누구죠?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죠. 그 박규수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박지원이죠. 그러니까 실학으로부터 중상과 실학. 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노트에 있지 말고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든지 노트는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박지원 실학자의 손자 누구? 박규수. 그들과 한 무리 누구?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유홍기가 키운 애들이 누구라고? 김옥균, 박용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애들이 뭐? 급진 개화파. 나머지 개화한답시고 사실은 개화하지 않고 민비랑 붙어서 청나라에 빌붙어있는 놈들 친청 사대주의 민씨 일파 옹건파. 정리됐죠? 이 개화파 무리 가운데 진짜 개화를 하자는 사람들은 김옥균, 박용효 이들인데 이들이 한 게 보다바타 못해서 칼 빼들고 개화 안 하는 놈들 다 죽여버려 해가지고 갑신정변. 그러다가 실패. 죽고 망명하고 튀었어요. 그리고 다시 컴백해서 돌아온 게 만든 게 독립협회. 누가 만들었다고? 서재필. 사람들이 쫙 이어지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서재필. 그 서재필 이후에 뭐? 애국 계몽운동. 그 다음에 뭐? 친일파. 그리고 뭐? 대한민국 건국의 주도 세력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고. 괜찮아. 실제 역사가 그래요. 실제 역사가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 좌빨이라고? 사실을 가르치는데 무슨 좌빨이야. 대한민국에 좌익 없어. 대한민국 마지막 좌익이 누군지 아세요? 이인모 노인이라고 마지막까지 공산주의자임을 거부하고 깜빵에 있다가 결국 우리가 북으로 송환해 보냈어요. 다 죽었어요. 좌익들 다 죽었습니다. 이미 남한의 미군이 점령하고 북한의 소련군이 점령한 이후로 다 넘어가거나 죽었어요. 특히 6.25 때 완전히 다 말살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6.25 때 북한군한테 협력했다고 빨갱이도 아닌데 살려면 협력해야 되잖아. 인민군이 와가지고 쌀려라 했는데 쌀 줬어요. 쌀 줬다고 빨갱이가 돼버린 거예요. 다 죽였어요. 근데 누가 지금 빨갱이가 남아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래 안 그래?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근데 일제시대에 이렇게 했던 친일파들은 지금 다 살아있어요. 떵떵거리고 땅 차지하고 권력 차지하고 재벌이 돼서 갑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걸 깨닫고 뭐야 이거 우리 이렇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 가봤댔죠? 재벌 회사의 사원이 되면 항공모함에 마사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출세연금가? 인류대 가면 그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지옥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일 조선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알겠죠? 선화공주님은 밤들이 다니면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벌써 선화공주가 바람핀 거 애들이 다 알아요. 나라가 망하게 힘들게 가잖아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야, 너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지? 한번 물어봐서 집에 가서. 걔들이 잘 된다면 잘 되는 거야. 근데 걔들이 글러 먹었어. 살기 힘들어. 엄마 공부하기 힘들어. 그러면 나라 글러 먹어.
알겠죠? 어디까지 했죠? 다시 한번 해주라고 그러죠. 그 다음 또 뭐야? 위정척사. 위정척사는 무엇으로? 의병으로. 먼저 무슨 의병? 을미의병. 쉽잖아요. 명상후 시해 사건 때 을미의병.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을사의병. 그죠? 그리고 정미출지학과 고종퇴위 군대예산, 특히 고종퇴위와 군대예산에 반발해서 정민현의 정미의병.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사람이 나와요. 누가 일으켰느냐. 그래서 을미의병은 누구라고요? 을미의병은 춘천의 이송, 유인석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 알 거 없어요. 대표 선수만 알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을사의병 때는 너무나 유명한 평민 출신 의병장 돌석이. 무슨 돌석이? 신돌석이. 다 알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따라갈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을사의병 때 그 유명한 일본 놈들이 주는 쌀은 한 톨도 먹지 않겠다라고 대마도까지 끌려가서 굶어 죽은 누구야? 쉐이켄. 쉐이켄 아까 나왔었는데 고종 임금 때 대원군을 끌어내린 대원군 탄핵 상소를 낸 그 쉐이켄이 결국은 을사의병 때 이제 직접 창칼 들고 나서서 일본과 맞짱 뜨다가 목숨을 버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쉐이켄과 신돌석이만 알면 돼. 을사의병 때. 나머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많아요, 그 위에도. 근데 나오는 사람은 주인공만 나오지 다 나오지 않나니까요. 정미의병 때는 누구냐? 정미의병 때는 해산된 군인이 나옵니다. 서울시대 제1대대 1년대 1대대장 박성환이 자결을 합니다. 이 박성환 얘기가 나오면 정미의병이에요. 알겠죠? 임금도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면목으로 살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은 나아갈 길을 이렇게 해라라고 의병에 참여하도록 자기가 죽는 거야. 죽음으로써 해산된 군대가 나아가 될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박성환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의병에 가담했다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의병이에요? 정미의병. 그리고 뭐냐? 이때는 이제 의병이 13도 의병들이 다 모여. 그 당시 나라 편제가 13도 지방행정국이 13도가 됐거든요. 광무개혁 때.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정미의병이에요. 흐름 잡으셨죠? 흐름 잡았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먼저 외교권 박탈 순서대로. 그 다음 무슨 권? 행정권 박탈. 그 다음 뭐? 군사권 박탈. 자, 이제 1909년에 기후각서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이건 뭐냐? 장차 일본한테 개기는 놈들 잡아서 벌 주고 깜빵 쳐놓고 하겠다라고 사법권을 가져간 거예요. 사법권 박탈입니다. 오케이. 감옥사무, 형벌사무를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한 나라의 주권이 결국 야금야금 뺏기기 시작하더니 외교권,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 다 뺏겼어요. 이제 완전히 조선은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1910년 먼저 6월 달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체포할 권한을 가져가요. 이게 바로 무슨 권? 경찰권. 이때 무슨 경찰제를 도입해? 헌병경찰제가 일제시대 이전에 벌써 6월 달에 도입된 거예요. 그리고 8월 29일 날 우리는 완전히 나라를 뺏깁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조선이 일본한테 넘어간 거죠. 최종적으로 뭐가 뺏겼다고? 경찰권 박탈이죠. 헌병경찰제가 시행됨으로써 결국 경찰권을 박탈당하더라.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는 나라를 강제로 빼앗깁니다. 국권을 강탈당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경술련이죠. 이때가 경술련이죠. 개해예요. 개해. 알았어요? 개해. 경술련에 우리가 경술련에 맞은 경술국칠이다 해서 경술국칠. 끝내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5분만 쉬었다가 빨리 갔다 오세요. 5분만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